서버실에서는 오존 냄새와 임박한 파멸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 삶의 냄새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회사의 나머지 사람들이 위층 판교 오피스에서 마케팅 예산을 주무르며 법인카드로 유기농 샐러드를 주문해 점심을 때우는 동안 저는 이곳 지하 3층에서 디지털 배관이 터져 국방부 계약건 위로 방사능 오물을 뿜어내지 않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은지입니다. 시스템 규정 준수팀장이죠. 직함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저는 기밀 데이터를 관리하는 고급 청소부나 다름없습니다. 연방정부.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눈치채기 전에 난장판을 치우는 게 제 일이니까요. 우리 회사가 감사에 걸려 잿더미가 되지 않은 건 순전히 저 때문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건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은 나쁜 소식을 듣기에 최악인 날이죠. 일주일의 리듬을 완전히 망쳐버리니까요. 수상해 보이는 패킷 손실을 추적하기 위해 레벨 3 감사 로그를 깊이 파고들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인사팀이었습니다. 사원증 지참하고 오세요. 문자는 간결했습니다. 앞유리에 벽돌을 던지는 것처럼 노골적이었죠. 저는 12층에 있는 통유리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에어컨은 마치 냉동 창고처럼 설정되어 있었는데 아마 새로 온 재무 담당 상무 CFO의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였겠죠. 그의 이름은 박민준이었습니다. 박상무는 아침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뻔한 악당처럼 생겼습니다. 지나치게 하얀 치아, 제 국산 중형차보다 비싼 맞춤 정장, 그리고 영혼이 없는 눈빛. 그가 온 지 고작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버와 에어프라이어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김 팀장, 박상무가 인체공학적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앉으며 마치 농노에게 지혜를 하사하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운영 비용을 검토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신 부서 말입니다. 제가 곧 부서입니다, 상무님. 저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아까 렉밑을 기어 다니느라 무릎이 쑤셨습니다. 정확해. 그가 웃었습니다. 상어 같은 미소였죠. 그리고 당신은 너무 고비용 인력이야. 우리는 새로운 재무적 유연성 전략에 더 부합하는 솔루션을 찾았습니다. 재무적 유연성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 단어에서 유통기한 지난 우유 맛이 났습니다. 더 싼 인력을 찾았다는 뜻인가요? 상당히 저렴하지. 그가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서류철을 밀며 말했습니다. 외부 업체와 계약했어. 해외팀인데 아주 역동적이야. 내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일과 끝날 때까지 접근키와 사원증을 반납하세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2급 군사기밀 취급인가가 필요한 데이터를 다룬다는 사실을 그가 이해하고 있는지 지능의 징후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보인 건 달러 기호, 아니 원화 기호와 그의 라미네이트 치아에 비친 제 모습뿐이었습니다. 박상무님, 저는 위험할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역동적인 새 팀이 국방부 보안인가를 가지고 있나요? 국방망 업링크를 위한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은 알고 있고요. 만약 모른다면 상무님은 단순히 계약 위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중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제가 유치원생인데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걸 보는 것처럼 껄껄거렸죠. 당신들 기술직들은 항상 그렇게 과장한다니까. 그냥 데이터일 뿐이야, 김 팀장. 0과 1이라고. 큰 그림은 걱정하지 마. 그건 내일이니까. 참, 만약 여러분이 대기업 임원이 제 무덤을 파는 꼴을 즐기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과 추천을 눌러주세요. 카페인 충전과 이야기 연재에 큰 힘이 됩니다. 진지하게 말하는데 지금 누르세요. 이제부터 상황이 아주 험악해질 거니까요. 저는 10초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노가 뜨거운 돌덩이처럼 뱃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저 육중한 원목 의자를 통유리 벽으로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0과 1이 실제로는 군사장비의 병참 좌표라는 걸 설명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차갑고 어두운 기분이 저를 덮쳤습니다. 쓰나미 직전의 고요한 바다 같은 기분이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박상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는 제가 싸우거나 애원할 거라고 예상했겠죠. 알겠어요. 상무님이 결정권자니까요. 재무적 유연성, 이해했습니다. 저는 사원증을 풀었습니다. 저는 사원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주머니에서 관리자 콘솔의 마스터키인 실물 RSA 보안 토큰을 꺼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사원증 옆에 내려놓았죠. 이 새로운 팀이 자정의 핸드쉐이크를 넘겨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가정해도 되겠죠? 제가 물었습니다. 완벽하게 인수인계 받았어. 박상무가 손을 휘저으며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개인 물품 챙겨서 나가보세요. 저는 걸어 나왔습니다. 화를 내며 뛰쳐나가지도 문을 쾅 닫지도 않았습니다. 제 책상으로 가서 액자에 넣은 반려견 사진과 행운의 스테이플러 그리고 스투키 화분을 챙겼습니다. 문서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방화벽의 특이점을 설명한 포스트잇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제가 6년에 걸쳐 작성한 매뉴얼도 두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상무 같은 인간들이 고용한 완벽하게 브리핑된 아웃소싱 팀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대본 스크립트대로만 일합니다. 그들은 기계 속의 유령을 모릅니다. 새벽 2시에 백업을 돌리면 3번 구석에 서버렉이 과열된다는 것도 국방망 업링크가 6시간마다 수동 하트비트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건물 전체를 락다운 시킨다는 것도 모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는데 그게 왠지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낡은 세단 조수석에 짐 박스를 던져 넣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고 폐가 타들어갈 때까지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재무적 유연성이라 대시보드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운전해 갔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주류 판매점에 들러 발렌타인 30년산을 샀습니다. 비싼 걸로요. 저는 실직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은퇴한 것이었고 내일 박상무는 그가 예산을 삭감해서 정확히 무엇을 샀는지 알게 될 테니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시스템은 자정에 자동으로 주기를 순환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핸드쉐이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제가 방금 테이블 위에 두고 온 암호화 키를 세 팀이 모른다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 시스템은 이를 적대적 침입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위스키 한 잔을 따르고 베란다에 앉아 세상이 불타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제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내 월세보다 비싼 넥타이를 맨 남자 때문에 커리어 전체가 변기통으로 내려갔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고요함이었죠. 저는 다리 위로 느껴지는 가죽 소파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TV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보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음일 뿐 벽에 걸린 시계 소리를 잊기 위한 수단이었죠. 밤 11시 45분이었습니다. IT 업계, 특히 보안 규정 준수 분야에 있다 보면 육감 같은 게 생깁니다. 마치 환상통처럼요. 10km나 떨어져 있고 사원증도 접근 권한도 박탈당했지만 저는 서버실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냉각팬들이 야간 데이터 덤프를 위해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스크립트들이 대기열에 올라가고 있고 정확히 15분 후면 우리보다 12시간 빠른 시간대에 있는 저임금 무자격 계약직 팀이 로그인을 시도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이번엔 덜 쓰더군요. 제 휴대폰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개인 폰이었지만 제가 전체 알림 아키텍처를 처음부터 구축했기 때문에 제 번호는 치명적 오류 알림 트리에 하드 코딩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려고 했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스투키 화분과 제 존엄성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나 봅니다. 어이쿠. 새벽 12시 1분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화면이 거친 푸른 빛을 내뿜었습니다. 즉시 집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았죠.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시스템 경보. 미승인 IP 주소 관리자 접근 시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건조하고 유머 없는 미소였죠. 거기 있었군. 제가 속삭였습니다.
박상무의 역동적인 팀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싸구려 인력이었기 때문에 제가 국방부 표준에 맞춰 4개월을 공들여 설정한 보안 VPN 터널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표준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을 사용해 정문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한국은행 금고를 털려는 것과 같았죠. 휴대폰이 계속해서 웅웅거렸습니다. 시스템 경보, 자격증명 불일치, 시도 2회, 자격증명 불일치, 시도 3회. 여기서 재밌는 점이 나옵니다. 그들이 접근하려던 시스템은 급여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었습니다. 마케팅 드라이브도 아니었죠. 그건 병력 이동에 관한 군수 데이터를 포함하는 화살 프로젝트 하청건의 보안 저장소였습니다. 화살 프로젝트에는 그냥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 토큰, 생체 인식 스캔, 그리고 특정 IP인가가 필요합니다. 박상무는 토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두고 온 회의실 테이블 위에 있었겠죠. 하지만 박상무는 아마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분기별 보너스를 받는 꿈을 꾸며 자고 있을 겁니다. 계약직들에게는 토큰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IT 지원팀이 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가지고 있었죠. 휴대폰이 4번째로 울렸습니다. 시스템 경보, 제한구역 내 미승인 사용자 감지, 프로토콜 7개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프로토콜 7. 제가 작성한 프로토콜입니다. 이건 디지털 세계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에 판자를 대고 사냥개를 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프로토콜 7은 단순히 접근을 차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도를 적대적 행위로 간주합니다. 사용자를 외국 스파이나 해커로 가정하는 거죠. 즉시 IP 주소와 MAC 주소를 스냅샷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조용히 역추적을 시작합니다. 제가 만약 좋은 직원이었다면 지금 이 박상무에게 전화할 타이밍이었습니다. 비상 라인으로 전화했겠죠. 라우터 뽑아요. 그들을 멈춰요 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채였죠. 너무 비싼 인력이었으니까요. 저는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하며 가장자리로 춤추듯 이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계약직들은 끈질겼습니다. 지구 반대편 콜센터에 앉아 식은땀을 흘리며 접근 거부 메시지만 뜨는 화면을 쳐다보는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아마 매니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매니저는 박상무의 부하에게 왜 개정이 안 되냐고 묻고 있겠죠. 그들은 우회하려고 할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요. 그들은 이걸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명령 프롬프트로 강제 실행하면 열릴 거라고 생각하죠.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메시지였습니다. 포트 8080에서 치명적 방화벽 침해 시도. 아, 멍청한 놈들. 저는 소리내어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트 8080이라니. 웹 트래픽을 통해 우회하려고 하는군요. 그 짓을 하는 순간 그들은 무능함의 선을 넘어 능동적 위협이 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이런 특정 행동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오류를 기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건 파일을 만들고 있었죠. 그들이 입력하는 모든 키스트로크는 기록되어 증거라는 라벨이 붙은 깔끔한 압축 파일로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술을 한 잔 더 따랐습니다. 호박색 액체가 잔 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서버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렉의 불빛들이 초록색에서 주황색으로 깜빡이고 있을 겁니다. 이제 팬들은 핵심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알고리즘이 과부하에 걸리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겠죠. 사무실에 있는 누군가, 아마 야간 당직 경비원이나 조는 보안 요원은 제트 엔진처럼 돌아가는 팬 소리를 듣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를 겁니다. 제 휴대폰이 잠시 진동을 멈췄습니다. 정적, 그리고 다른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핑 소리. 저는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경보, 연방 규정 준수 감시, 시스템 레벨 1 발동, 그거였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습니다. 시스템이 기밀구역에 대한 침해 시도를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치한 국가보안법 준수 소프트웨어에 따라
외부 모니터링 스테이션에 안녕 핑을 보낸 겁니다. 모니터링 스테이션은 우리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대전 계룡대 근처에 눈에 띄지 않는 사무실 단지에 있죠. 계약직들은 방금 국방부의 문을 두드리고 도망친 겁니다. 저는 가죽 소파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건 나빴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커리어가 끝장날 정도로 나쁜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개입한다면 레벨 2로 넘어가기 전에 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멍청이가 아니기에 여전히 작동하는 백도어를 통해 로그인해서 연결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박상무를 구해줄 수도 있었죠. 저는 제 학위 증명서가 걸려있던 벽의 빈 공간을 쳐다보았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에 떠올랐던 그 비웃음을 기억했습니다. 재무적 유연성. 저는 휴대폰을 엎어놓았습니다. 내 알바 아니지.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은 깊었고 새로운 팀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아파트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은 너무 시끄러웠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는 긁을 수 없는 피부 밑에 가려움증 같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 30분 저는 녹슨 숟가락이라는 이름의 허름한 24시간 해장국집에 와 있었습니다. 묵은 기름 냄새와 절망의 냄새가 나는 곳이었죠. 완벽했습니다. 저는 믹스커피 한 잔과 80년대부터 진열장에 있었을 것 같은 퍽퍽한 빵, 아니 여기선 순대 한 접시를 시켰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절 판단하기 전에 이걸 이해해 주세요. 박상무는 제 네트워크 관리자 자격증명을 취소했습니다. 제 RSA 토큰을 가져갔죠. 서버 접근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박상무는 그의 무한한 지혜 속에서 건물의 물리적 보안 시스템, 즉 카메라와 출입증 리더기가 완전히 별개의 구형 네트워크에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우연히도 시설 관리자인 김씨 아저씨가 비밀번호 재설정 방법을 몰라 제가 대신 관리해주던 그 네트워크 말이죠. 저는 여전히 카메라 마스터 로그인 권한이 있었습니다. IP 주소를 입력하고 인증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SSL 업데이트를 절대 안 하니까요. 그리고 거기 16개의 거친 흑백 화면 격자가 떴습니다. 사무실은 어두웠습니다. 빈 큐비클들이 야망의 무덤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청소팀은 이미 떠났습니다. 하지만 잠깐 4번 카메라 서버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아니었지만 불빛이 있었죠. 메인 프레임의 상태 표시 등이 발작을 일으키는 디스코 조명처럼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빨강, 주황, 빨강, 빨강. 그리고 이번 카메라, 메인 업무 공간에서 모니터 하나가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박상무 부하 직원의 컴퓨터였습니다. 화면 보호기가 사라지고 원격 데스크톱 창이 떴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화면을 가로질러 뚝뚝 끊기며 움직였습니다. 역동적인 팀은 서버에 직접 들어갈 수 없으니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네트워크 내부의 데스크톱 PC를 원격 제어해서 거기서부터 우회하여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보기에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치 원숭이가 망치를 들고 개흉 수술을 하려는 걸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해상도는 쓰레기였지만 창이 열리고 닫히는 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명령 프롬프트, 제어판, 네트워크 설정. 그들은 DNS 설정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오, 맙소사. 저는 커피잔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곰이랑 싸워서 이겼을 것 같은 인상의 식당 이모님이 묻지도 않고 깍두기를 더 주셨습니다. 남자친구랑 싸웠어? 걸걸한 목소리로 물으셨죠. 비슷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멍청이거든요. 남자들은 다 그래, 아가씨. 밥이나 먹어. 저는 노트북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보안 구역 내부에서 DNS 설정을 바꾸는 건 거대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건 자동 보안 시스템에게 내부 네트워크가 납치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꼴입니다. 갑자기 카메라 화면 속 서버실의 불빛들이 깜빡임을 멈췄습니다. 모두 빨간색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전부 다요. 락다운 개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 알림을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코어를 격리했습니다.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연결을 끊어버린 겁니다. 업무 공간의 원격 데스크톱 마우스 커서가 멈췄습니다. 연결이 끊긴 거죠. 계약직들은 방금 스스로를 가둬버린 겁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웃음소리에 두 테이블 건너편에 있던 화물트럭 기사님이 국밥을 먹다 말고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른 게 보였습니다. 1번 카메라, 로비, 경비원인 김씨 아저씨가 패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니었습니다. 벽에 붙은 비상 연락망을 보고 전화를 걸고 있었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건물 프론트 데스크였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화재나 사이버 대재앙 시 연락망 명단에 여전히 제 이름이 소방 경보기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저는 그냥 울리게 두었습니다. 4번 울리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씨 아저씨의 메시지가 상상되었습니다. 김 팀장님, 불들이 또 깜빡거리는데요. 그리고 서버실 에어컨이 방금 꺼졌어요. 여기가 정말 조용해졌는데 그냥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에어컨이 꺼졌다라. 그건 락다운의 부작용이었습니다.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공조기 댐퍼가 닫히는데 에어컨이 없으면 저 서버실은 약 45분 안에 오븐으로 변할 겁니다. 데이터는 암호화되었지만 하드웨어는 스스로를 구워버리기 직전이었죠. 저는 순대를 한 입 먹었습니다. 종이 상자와 체리맛, 아니 당면과 돼지 피맛이 났습니다. 저는 노트북 탭을 제 개인 이메일로 바꿨습니다. 박상무에게 보낼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제목, 참고하세요, 친구. 박상무님, 새 팀이랑 초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재무적 유연성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거 기억하시죠? 행운을 빕니다. 전송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지웠습니다. 아니요, 그는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뜨거운 맛을 봐야 했습니다. 저는 서버실 카메라 오버레이의 온도계를 지켜봤습니다. 온도가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22도, 24도, 26도, 섭씨 30도, 85도 F 근처가 넘어가면 열 감지 경보가 울릴 겁니다. 그 경보는 김씨 아저씨에게만 가는 게 아닙니다. 소방서로 바로 연결되죠. 그리고 기밀 국방 데이터를 보관하는 시설에 소방차가 출동하면 그들은 지역 연방 연락관, 아니 국군 방첩사령부 연락관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15분. 해가 뜰 때쯤이면 단순히 IT 문제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배지와 총을 든 사람들이 들이닥치겠죠. 이모님, 제가 불렀습니다. 여기 순대 한 접시 더 주시고 소주 한 병만 주세요. 축하할 일이 있어서요. 무슨 축하? 이모님이 새 접시를 밀어주며 물으셨습니다. 실직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생산적이네요. 공포영화에서 괴물이 튀어나오기 직전에 음악이 고조되는 거 아시죠? 시스템 관리의 세계에는 음악이 없습니다. 오직 수신함의 정적과 그 뒤를 따르는 재앙의 불협화음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새벽 4시까지 식당에 머물렀습니다. 서버실 온도는 섭씨 31도 88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팬들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를 만큼 뜨겁지만 메인보드에 납땜이 녹을 정도는 아니었죠. 아직은요. 하지만 무음으로 해둔 제 휴대폰은 식탁 위에서 덫에 걸린 나방처럼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잠금을 풀었습니다. 알림들이 테트리스 블록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치명적, 열 임계값 초과. 치명적, 하트비트 신호 손실 노드 A. 치명적, 하트비트 신호 손실 노드 B. 그리고 결정적인 알림. 예상하고 있어도 피가 차갑게 식는 그 알림이 떴습니다. 국방규정 준수 경보, 미승인 접근 확산, 레벨 레드. 레벨 레드. 정부 계약의 세계에서 레벨 레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리죠. 레벨 그린은 정상입니다. 레벨 옐로는 누군가 비밀번호 변경을 까먹은 겁니다. 레벨 오렌지는 잠재적 침해 발생, 즉시 조사 요망입니다. 레벨 레드는 관리 연속성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데이터가 손상되었습니다. 우리는 시설이 점거당했다고 가정합니다. 레벨레드는 IT 헬프데스크에 이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레벨레드는 국군 사이버 작전 사령부 상황실로 자동 최우선 신호를 보냅니다. 이건 하늘에 직접 쏘아 올리는 전자 조명탄입니다. 저는 미지근한 믹스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상황실의 풍경을 그려보았습니다. 지루해하던 중이 하나가 대시보드에서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걸 봤을 겁니다. 그는 화면을 두드리고 인상을 찌푸리며 계약 번호를 확인했겠죠. 계약업체 에어로테크 솔루션. 상태. 손상됨. 그는 빨간 전화기를 들 겁니다. 말 그대로 빨간 전화기는 아니고 영화적 표현이지만 비선을 이용하겠죠. 그는 계약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 겁니다. 그 담당자는 박상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만족감이 저를 씻어내리게 두었습니다. 새벽 4시 15분 박상무의 전화가 울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스팸 전화가 아닐 겁니다. 박상무가 침대 협탁에서 휴대폰을 더듬거리며 찾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실크 파자마가 바스락거리고 그는 잠긴 목소리로 잘못 걸려온 전화라고 생각하며 받겠죠. 국군 사이버 작전사령부 보안감사과 김중령입니다. 귀사 서버팜에서 레벨 레드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즉시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박상무는 레벨 레드가 뭔지도 모를 겁니다. 장난 전화라고 생각하겠죠. 그는 멍청하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누구시죠? 업무 시간에 전화하세요. 아니면 더 최악으로 허세를 부리려 할 겁니다. 아, 네, 중령님. 그냥 사소한 오류입니다. 재무적 유연성 아시죠? 중령은 재무적 유연성 따위에는 관심이 없을 겁니다. 다시 노트북을 보니 카메라 화면에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오피스 로비에 불이 켜졌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안내 데스크에 서서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비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전화를 끊더니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아저씨에게는 뛰는 게 발을 질질 끌며 조깅하는 수준이었지만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버실로 가는 거였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리적으로 코드를 뽑으라고 지시한 겁니다. 그러지 마요, 김씨 아저씨. 제가 속삭였습니다. 레벨 레드 락다운 중에 종료 절차를 따르지 않고 서버렉의 전원을 차단하면 감사 로그가 손상됩니다. 그리고 활발한 조사 중에 감사 로그를 손상시키는 건 기술적으로 증거인멸입니다. 4번 카메라에서 그가 서버실로 뛰어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열기에 벽에 부딪힌 듯 보였습니다. 그는 얼굴 앞에서 손을 휘저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기계들을 쳐다봤습니다. 깜빡이는 붉은 불빛의 벽을 보았죠. 그는 메인 차단기 패널로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쉿소리를 냈습니다. 그가 주저했습니다. 패널을 보고 기계를 보았습니다. 손을 거두더군요. 대신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현명한 분입니다. 지원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통구이가 될 순 없다는 걸 깨달은 거겠죠.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국번이 이서울 국방부 쪽 번호였습니다. 김은지 씨, 국군 방첩사령 부사이버 수사대 이요원입니다. 귀사시설에서 레벨 레드가 확인되었습니다. 귀하가 보조기술 책임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태 보고 바랍니다. 문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에 제가 여전히 등록되어 있었던 거죠.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답장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어제 잘렸는데요. 네, 알바 아닙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제 패를 보여주는 꼴이었습니다. 옹졸해 보일 수도 있고요. 저는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험한 꼴을 보며 알아내게 두세요. 사이버 공격과 예산 삭감의 차이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 지금 8Km 떨어진 식당에서 순대를 먹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줍시다. 해가 지평선을 뚫고 나오며 하늘을 멍든 보라색과 피 묻은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깨어나고 있었고 박상무는 인생 최악의 아침을 맞이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6시쯤 집에 들어갔습니다.
식당 냄새와 도덕적 모호함의 찌꺼기를 씻어내기 위해 샤워가 필요했습니다. 수건을 두르고 샤워실에서 나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7통, 음성 메시지 5개, 전부 박상무였습니다.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마치 영혼이 빠져나가는 남자의 팟캐스트를 듣듯이 스피커폰으로 재생했습니다. 메시지 1, 새벽 4시 48분. 김 팀장, 나 박상무야. 이봐, 이상한 자동 전화가 오고 있어. 아마 당신이 만든 낡은 시스템 오류겠지. 알람 끄는 비밀번호가 필요해. 소음 때문에 새 팀이 짜증을 내고 있어. 전화해. 어조, 짜증, 거만함. 그는 여전히 자기가 상사인 줄 알았습니다. 제 시스템을 탓했죠.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는 알람이 증상일 뿐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몰랐습니다. 메시지 2, 5시 15분. 김 팀장, 박상무야. 원격팀이 로그인을 못하겠대. 서버가 IP를 거부한다는데 당신 나가기 전에 뭐 조작했어? 네트워크 사보타주 파괴 공작 한 거면 법무팀 동원해서 가만 안 둘 거야. 전화 받아. 어조. 공격적. 비난. 그는 희생양을 찾고 있었습니다. 겁이 났지만 분노로 덮고 있었죠. 메시지 3, 5시 42분. 김은지 씨, 이봐요. 지금 국방부 중령이랑 통화 중이야. 관리 연속성 장부를 묻는데 물리적 로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문서 남겼다며. 책상에 없잖아. 그냥 전화 좀 줘.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 몇 시간 컨설팅 계약해 줄게. 내 권한으로. 어조. 협상.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권한으로라니 마치 선심 쓰는 척하네요. 그는 중령에게 허세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4, 6시 10분. 은지 씨, 제발. 에어컨이 꺼졌어. 서버가 과열되고 있다고. 김 씨는 코드 없이는 리셋 못한대. 소방차가 왔어. 온도 안 떨어지면 물 뿌리겠대. 코드를 내가 어떻게 알아? 왜 에어컨에 코드가 있는 거야? 전화해. 어조, 공포. 순수한, 섞이지 않은 공포. 소방서라. 그건 좀 멋진데.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지만 열 감지 센서가 건물 전체 안전장치를 작동시켰나 봅니다. 메시지 5, 6시 30분. 문을 잠그고 있어. 김 팀장, 양복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어. 경찰이 아니야. 방첩사 사람들이야. 보안 책임자를 찾고 있어. 그게 당신이잖아. 아니, 당신이었잖아. 내가 당신 연락 안 된다고 했더니 찾으래. 제발 와줘. 돈은 얼마든 줄게. 그냥 멈추게만 해줘. 어조, 패배.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2번 들었습니다. 그냥 멈추게만 해줘. 저는 일어나서 옷장으로 갔습니다. 옷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정장은 아닙니다. 저는 직원이 아니니까요. 짙은 청바지, 부츠, 그리고 검은색 블레이저를 골랐습니다. 날카롭고 전문적이지만 구별되는 옷차림. 컨설턴트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전문가처럼요. 커피를 새로 내렸습니다.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적이 실수를 하고 있을 때는 절대 방해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박상무는 지금 보안 책임자 없이 연방 요원들에게 레벨 레드 침해를 설명하려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재무적 유연성에 대해 내뱉는 모든 변명은 진술서에 기록되어 그의 무덤을 더 깊게 팔 겁니다. 창가에 앉아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쓰레기 수거 트럭이 골목을 덜컹거리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km 떨어진 곳에서 제 전 직장은 범죄 현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박상무가 아니었습니다. 발신자 정보 없음. 누군지 알았습니다. 이번엔 이 요원이 아니었습니다. 중화기급 인물이었죠. 끊기기 직전까지 울리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김은지입니다. 김 팀장님,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강 장군입니다. 끊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시멘트 믹서기에 자갈을 넣고 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주목하게 만드는 목소리였죠. 듣고 있습니다, 장군님. 에어로테크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귀하의 이름이 1차 보안 프로토콜에 등록되어 있더군요. 현 경영진은 데이터 무결성을 확인할 시스템 접근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봉쇄 프로토콜을 시작합니다. 그 회사는 알고 있습니다, 장군님. 제가 다니던 곳이니까요. 어제 오후부로 해고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의미심장한 침묵이었죠. 해고? 장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귀하는 2급 기밀 특수정보, 사이키 보유자입니다. 인수인계 없이 해고되었다고? 너무 비싸다고 하더군요, 장군님. 그리고 새롭고 역동적인 팀이 맡을 거라고 했습니다. 장군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트기 흡기구 소리 같았습니다. 알겠네. 그의 목소리의 서린 살기는 이제 저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김 팀장, 귀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에어로테크 직원이 아니라 인가받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말입니다. 현장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20분이면 갑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좋소. 외곽 경계에 팀을 보내놓겠소. 신분증 챙겨오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화장을 확인했습니다. 피곤해 보이지만 강인해 보였습니다.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 손가락 튕기기 한 번으로 꺼버릴 사람처럼 보였죠.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일하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실까지 운전은 보통 50분이 걸립니다. 오늘 그 길은 승리의 퍼레이드 같았습니다. 산업단지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경광등이 보였습니다. 경찰차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공권력의 축제였죠. 지역 경찰 순찰차가 정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엔진을 켜둔 채 대기하고 있었고 대원들은 지루하지만 준비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승합차와 세단들, 틴팅이 짙게 된 정부 번호판을 단 차들이 있었습니다. 인도 위까지 공격적이고 위압적으로 주차되어 있었죠. 저는 제 낡은 세단을 경찰 저지선 앞으로 몰았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손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도로 통제 중입니다. 돌아가세요. 테크빌딩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창문을 내렸습니다. 김은지입니다. 강 장군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경찰관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어피스에 손을 댔습니다. 상황실, 여기 여성이 한 분 왔는데. 그는 멈췄습니다. 무언가 듣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신 완료. 그가 뒤로 물러나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나가십시오. 정문 바로 앞에 주차하세요. 저는 주차장으로 대피한 직원들이 구경하는 사이로 차를 몰았습니다. 핸드백을 꽉 쥐고 있는 인사팀 최대리가 보였습니다. 마케팅팀이 옹기종기 모여 불안하게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가 지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제가 어제 잘린 걸 알았으니까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저 여자가 왜 돌아왔지? 경찰이 왜 들여보내주는 거야? 저는 검은색 카니발 하이리무진 옆에 주차했습니다. 제 차는 탱크 옆 장난감 같았죠.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기에서 매연과 스트레스 냄새가 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상무의 기업 변호사들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침 식사로 기업 변호사를 씹어먹을 것처럼 생겼으니까요. 이어피스를 끼고 있었고 유머 감각이라곤 없어 보였습니다. 김은지 씨? 맞습니다. 따라오시죠. 장군님이 안에 계십니다. 그들은 저를 정문으로 안내했습니다. 유리문에는 노란색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연방 범죄 현장, 아니 군사통제구역, 출입 금지. 요원 중 한 명이 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 아래로 몸을 숙여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혼돈, 아니 통제된 혼돈이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 국방과학수사연구소라고 적힌 파란색 바람막이를 입은 기술자들이 장비 가방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박상무가 있었습니다.
그는 녹아내린 것 같았습니다. 비싼 양복은 구겨졌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습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 비상등 아래서 이마가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어깨에 별 2개 소장을 단 군복 입은 남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오해라니까요. 박상무는 손을 미친 듯이 흔들며 애원했습니다. 그냥 오류예요. 우린 최고 수준의 벤더를 고용했다고요. 강 장군은 조각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희끗한 머리에 멍청한 소리에 대한 무관용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상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듯 천장을 보고 있었죠. 제 에스코트가 멈췄습니다. 장군님, 오셨습니다. 강 장군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박상무도 추 돌았습니다. 그의 눈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일순간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엔 공포가 보였죠. 김 팀장. 박상무가 소리쳤습니다. 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요원이 팔로 막아섰습니다. 김 팀장, 말해줘. 그냥 서버 오류라고 말해달라고. 고쳐. 저는 박상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장군을 보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굽 소리를 내며 그에게 걸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로비의 정적 속에 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 장군님, 제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시스템 규정 준수팀 김은지입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악력은 단단했습니다. 김은지 씨, 당신의 부재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었소. 유감스럽게도 어제부로 예산 삭감 때문에 해고되었습니다. 저는 주변 요원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비싸다더군요. 장군이 박상무를 쳐다봤습니다. 전함의 페인트를 벗겨낼 만한 눈빛이었습니다. 너무 비싸다라. 장군이 반복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요원, 경찰, 감식반이 있는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지금 이 작전에 대한민국 국민 세금이 시간당 6, 7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소. 계산 착오였던 것 같군. 박상무가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데이터 상태는 어떻습니까, 장군님? 저는 다시 전문가 모드로 돌아와 물었습니다. 모르오. 강 장군이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완전 락다운 상태요. 당신이 설정한 암호화를 뚫을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 당신 후임자는 그가 박상무 쪽으로 엄지손가락을 까딱였습니다. 루트키와 뿌리채소도 구별 못하는 인간이라 우린 꽉 막혔소. 열감지 경보는요. 소방서에서 물을 뿌리려 했소. 간신히 막았지. 하드웨어가 스스로 익어버리기까지 20분 남았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멈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 권한을 복구해야 하고 터미널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건 뭐든 쓰시오. 장군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박상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제 RSA 토큰이 위층 회의실 테이블에 있거든요. 제 사용자 계정은 삭제됐고요. 장군이 박상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토큰 어디 있나? 박상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청소부가 발견한 것 같은데. 장군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두 요원이 박상무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내해. 그들이 그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장군을 보았습니다. 루트 권한이 있으면 토큰을 우회할 수 있지만 시스템에 복직되어야 합니다. 처리된 걸로 간주하시오. 장군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밑에서 일하는 거요. 우리는 계단으로 서버실 층까지 내려갔습니다. 장군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타입이 아니었으니까요. 서버실 밖 복도는 찜통이었습니다. 육중한 보안문을 통해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용광로 옆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의 정적은 공포스러웠습니다. 사람은 없고 냉각되는 금속이 팽창하고 수축하는 틱틱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감식반, 비켜, 장군이 소리쳤습니다. 기술자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 차례요. 장군이 말했습니다. 저는 크래시 카트로 다가갔습니다. 벽면 비상포트에 직접 연결된 휴대용 터미널이었습니다. 하드락다운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손가락 관절을 꺾었습니다. 클리셰였지만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화면은 검은색이었고 빨간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시스템 중지됨. 관리자 키 입력.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단순히 비밀번호를 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열감지 종료 시퀀스를 수동으로 무시하는 스크립트를 짜고 있었죠. 상태는 제 어깨 너머로 장군이 물었습니다. 코어는 무사합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는 원시 16진수 코드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자동 방어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데이터를 격리했습니다. 하지만 열이 치명적입니다. 33도. 2분 안에 팬을 돌리지 않으면 드라이브가 휘어질 겁니다. 어서 하시오. 시스템이 저를 적대적 존재로 인식해서 냉각 제어 권한이 잠겼습니다. 멈추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의 유령인 척 시스템을 속여야 해요. 명령어를 실행했습니다. sudo reboot systems controller force. 접근 거부. 토큰을 제시하십시오. 젠장.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박상무. 그 토큰 어디 있어? 마치 큐사인이라도 받은 듯.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딩하고 열렸습니다. 박상무가 요원들 사이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동글을 성배처럼 들고 있었죠. 찾았어. 그가 헐떡였습니다. 쓰레기통에 있었어. 청소 아줌마가 버렸어. 그가 달려와 저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꽂으세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가 USB 포트를 찾지 못해 쩔쩔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꽂을 수가 없었죠. 일이네. 장군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박상무에게서 토큰을 낚아채 포트에 꽂았습니다. 화면이 초록색으로 번쩍였습니다. 토큰 승인됨. 환영합니다, 김은지 팀장. 엔터를 쳤습니다. 오버라이드 개시. 환경 제어 재시작. 육중한 문 뒤에서 기계적인 덜컹거림.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터빈 팬이 돌아가는 달콤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트기가 이륙하는 소리 같았죠. 덕트를 통해 공기가 움직이는 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온도 하강 중. 제가 보고했습니다. 32도, 31도, 29도. 장군은 새벽부터 참고 있었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고했소. 안 끝났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 침입건을 처리해야죠. 로그를 불러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누군지 봅시다. 모니터에 연결 로그를 띄웠습니다. 동남아시아 쪽 IP 주소가 떴습니다. 표준 상용 인터넷 회선을 쓰고 있네요. VPN도 없고 암호화도 없어요. 로그인 자격 증명을 평문으로 방송하고 있는 꼴입니다. 특정 코드라인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팀뷰어를 설치하려고 했네요. 무료 버전으로요. 장군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기밀 네트워크의 팀뷰어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레벨 레드를 발동시킨 겁니다. 악성 코드에 알려진 경로거든요. 장군이 천천히 박상무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박상무는 토할 것 같은 표정으로 벽에 기대 있었습니다. 이걸 승인했나? 장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들은 업계 표준이라고 했어요. 박상무가 속삭였습니다. 민간인에게 무료 소프트웨어를 써서 국방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줬단 말인가. 장군이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태만한 행위인지 알고나 있나. 이건 단순 해고 사유가 아니야. 감옥에 갈 사유라고. 박상무는 벽을 타고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냥 돈을 아끼려고. 그가 흐느꼈습니다. 인건비 4% 정도 아끼셨네요. 제가 몸을 돌려 그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국방사업 면허를 날려버리셨고요.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팀장 말이 맞소. 즉시 계약을 정지하겠소. 이 시설은 전체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군 관할하에 둡니다.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작동시킬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 귀하니까 귀하를 임시 현장 관리자로 임명하겠소. 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현장 관리자라 비쌀 텐데요. 장군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고 씁쓸한 미소였죠. 시장 가격대로 지불하리다. 김 팀장, 위험수당 포함해서 받아들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보았습니다.
세 팀은 여전히 서버에 핑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결 시도 452회. 장군님, 제가 말했습니다. 영광을 누리시겠습니까? 무슨 영광? 연결 끊는 거? 제가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사냥개 방출. 물론 실제 명령어는 실행 추적 및 차단이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그게 더 멋졌습니다. 해당 ISP에 역추적 신호를 보내 이 IP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가담하고 있다고 플래그를 띄울 겁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인터넷은 곧 끊길 거고 해당 국가의 지역 경찰에게 자동 통보가 갈 겁니다. 화면에서 엔터를 쳤습니다. 연결 시도가 즉시 멈췄습니다. 타겟 무력화됨. 훌륭하군. 장군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24시간도 안 되어 제가 해고당했던 그 통유리 어항으로요. 역학 관계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강 장군은 제 오른쪽에 있었죠. 박상무는 구석에서 요원이 준 물병을 든 채 벌서는 아이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CEO 대표이사와 인사 담당 임원 상무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자다가 끌려 나왔으니까요. 분명히 말해두겠소. 강 장군이 대표이사를 보며 시작했습니다. 귀사는 현재 국방계약 88 델타 4조 2항을 위반했소. 루트 권한을 가진 모든 인원은 1급 비밀 취급인가를 보유해야 하오. 평소 잡지 표지 모델처럼 하고 다니던 대표이사 윤 사장은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군님. 이해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가 아니었소. 장군이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선택이었지. 당신들은 김은지 팀장을 해고했소. 그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김 팀장은 이 계약의 지정정보 보호 책임자, CIS요. 그녀를 해고했을 때 당신들은 단순히 직원을 자른 게 아니라 이 건물의 법적 운영 권한을 없애버린 거요. 인사 담당 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업무를 새 CFO에게 임시로 이관하려던 의도였습니다. 장군이 웃었습니다. 거친 짖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 사람에게? 저자가 보안인가가 있소? 신원 조회를 통과했소? 방화벽 설정은 할 줄 아나? 박상무는 자기 구두만 쳐다봤습니다. 당신들은 공인된 전문가를 엑셀 시트 쪼가리와 기도로 대체했소. 장군이 말했습니다. 그 결과 내 요원들이 당신네 서버에서 외국 악성 코드를 닦아내고 있는 거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여 윤 사장의 눈을 맞췄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박상무가 제 팀을 해외 업체로 바꾼 거 아셨어요? 윤 사장은 박상무를 쳐다봤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이라고 했어. 애자일하다고 했다고. 애자일했죠. 아주 제가 말했습니다. 너무 애자일해서 우리의 모든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해버렸으니까요. 김 팀장, 윤 사장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이거 고칠 수 있나? 수습할 수 있어? 복직시켜줄게. 밀린 급여 전액 지급하고 연봉 인상도. 저는 손톱을 쳐다봤습니다. 좀 까졌네요. 이미 복직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장군님에 의해서요. 저는 지금 국방부를 위해 일하는 독립 컨설턴트입니다. 제 시급은 예전 급여의 3배이고 시간 단위로 청구합니다. 윤 사장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알겠네. 알겠어. 뭐든 들어주지. 그리고 제가 박상무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새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지하실 분위기는 이제 좀 질려서요. 원하는 사무실 아무거나 써. 윤 사장이 말했습니다. 저거요. 저는 박상무를 가리켰습니다. 박상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사무실? 네. 제가 말했습니다. 채광이 좋고 그 의자가 마음에 들어서요. 강 장군이 일어섰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 윤 사장, 변호사 부르시오. 필요할 거요. 박상무, 밖에 있는 요원들이 어젯밤 사라진 로그 기록에 대해 할 말이 있다더군. 연방 수사 중에 증거 은닉을 시도한 건 목록에 추가될 또 다른 중범죄지. 박상무가 떨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난
그냥 회사 돈을 아끼려고 했을 뿐이야. 그가 속삭였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죠, 상무님.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치른 만큼 대가를 받는 법이고요. 두 요원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시죠.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그가 끌려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윤 사장이 저를 보았습니다. 김 팀장, 미안하네. 난 몰랐어. 그게 문제예요, 사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몰랐고 묻지도 않았죠. 그냥 엑셀 파일에 줄어든 숫자만 보고 결제 서류에 서명했잖아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일하러 가야겠습니다. 서버는 식어가고 있지만 접근 제어 목록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해요. 주말 내내 걸릴 겁니다. 물론이지. 윤 사장이 말했습니다. 필요한 건 뭐든 말해. 커피라도. 커피요. 제가 말했습니다. 탕비실 믹스커피 말고 법인카드로 스타벅스에서 사오라고 하세요. 벤티 사이즈로. 정오가 되자 홀라는 둔탁한 소음으로 잦아들었습니다. 경찰은 갔습니다. 소방차도 갔습니다. 검은색 차들만 남았죠. 저는 12층 코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망이 환상적이더군요. 도시 전체가 보였습니다. 인체공학적 의자를 빙글 돌렸습니다. 정말 편하긴 하더군요. 강 장군이 열린 문을 두드렸습니다. 적응했소? 그가 물었습니다. 쓸만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들어와 서류철을 건넸습니다. 초기 승인 서류요. 귀하가 공식적으로 복구 단계의 현장 책임자여. 기간은 무기한이고.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지. 안 그렇소? 뭘요? 그들이 실패할 거란 거. 시스템이 락다운 될 거란 거. 내가 전화할 거란 거. 저는 윤 사장의 비서가 사다 준 라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건 알았죠. 장군님. 작동하도록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무능함을 감지하고 차단하도록 설계했죠. 언제 그들이 지뢰를 밟을지는 몰랐지만 밟을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장군이 존경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정 준수를 무기화했군, 김 팀장. 새로운 접근이야. 무기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안전장치 라벨을 떼어버린 거죠. 그가 껄껄 웃었습니다. 계속 떼어두시오. 누군가 가게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는 걸 아니까 든든하군. 그가 돌아서려다 말했습니다. 연락하리다. 더 이상 역동적인 팀은 고용하지 못하게 하시오. 걱정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채용은 제가 합니다. 그가 나갔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상무의 명패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묵직하고 비싼 크리스털이었죠. 저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떨어뜨렸습니다. 쿵!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시 완전한 관리자 권한이 생겼습니다. 서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온도는 쾌적한 20도로 돌아왔습니다. 해외팀은 장군님의 전화 덕분에 해당 지역의 모든 주요 ISP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사내 메신저 알림이 떴습니다. 인사팀 최대리였습니다. 최대리, 안녕하세요 팀장님.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혹시 새 CFO 채용 공고 올릴까요? 메시지를 쳐다봤습니다. 답장을 쳤습니다. 필요 없음. 앞으로 그쪽 예산은 제가 관리합니다. 우린 품질 보증에 투자할 겁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무실, 특히 친환경 인증 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누가 절 말리겠어요? 절 해고한 사람은 지금 국정원 지부의 창문 없는 방에서 신문을 받고 있고 대표이사는 저를 무서워하고 대한민국 군대가 저에게 성열쇠를 쥐어줬는데요.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고 환풍구 쪽으로 내뱉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제 구역이었죠. 마지막으로 서버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시스템 상태 정상 가동 중. 현재 관리자 김은지. 재무적 유연성이라. 제가 속삭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자, 이게 그 전설의 사과입니다. 여기서 배울 점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시체가 어디 묻혀 있는지
아니, 이 경우에는 암호화 키가 어디 숨겨져 있는지 아는 사람은 절대 해고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기업의 탐욕이 연방 규제, 아니 국가보안법에 의해 박살나는 꼴을 보는 게 즐거우셨다면 추천 버튼 눌러주세요. 전장에서 가져올 이야기는 아직 많이 남았지만 지금은 운영해야 할 부서가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탕비실의 전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많은 혼돈을 원하신다면 구독하세요. 여러분의 꼰대 상사가 공포에 질려 커피를 쏟게 만들어 봅시다.